잔금 때 법무사님 입회하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게 되죠. 소유권 이전 등기가 딱 끝나면 다 끝나는 게 아니에요. 소유권 이전 등기가 돼서 매도인의 명의에서 매수인 명의로 변동이 돼서 등기부 등본상에 기재가 되면 조합 사무실 가셔서 명의 변경을 하시게 되는 거죠. 조합원이 이렇게 변경이 됐다는 걸 조합 사무실에 알리는 그런 절차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면 끝나느냐? 그렇지 않아요. 왜냐면 이주비 대출을 안 받으셨다면, 그리고 이사비 대출을 안 받으셨다면 상관이 없지만 보통 대부분이 이주비 대출을 받으셨거든요. 이주비 대출을 받은 은행에 가서 매도인이랑 매수인이랑 승계를 하는 거죠. 그 절차가 딱 있기 때문에 시간이 걸립니다. 제일 중요한 마지막 단계가 있죠. 은행 승계까지 다 끝마치면 각 구역마다 건설사가 있어요. 건설사에 가서 공급계약서 명의 변경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번 정차할 곳은 광명사거리역 10번 출구 광명사거리역 키움부동산입니다. 안녕하세요. 광명사거리역 키움부동산 조양숙 김혜주입니다. 요즘 문의 꽤 많이 와요, 근데. 요새 문의 전화가 부쩍 늘었는데 아무래도 1구역이 5월 16일자로 이제 분양권 전매가 이제 풀렸거든요. 그래서 이제 입주권이랑 분양권에 대한 문의를 하시는 분들이 많이 느셨습니다. 근데 또 생각보다 분양권하고 입주권을 잘 구별 못하는 분이 꽤 많았죠. 많죠. 그래서 설명을 드려도 막 그걸 헷갈려 하시고 저희가 오늘 준비한 것이 바로 입주권과 분양권의 차이점. 기초 용어부터 좀 이해를 하셔야 저희가 상담을 이제 해드려도 잘 이해하실 것 같아서 이 내용을 오늘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용어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뭐가 입주권이고 뭐가 분양권인지. 일반 청약을 해서 당첨이 되면 이제 내가 분양권을 갖는 거예요. 그죠? 입주권은 시장에서 통용되는 단어일 뿐인 거지 법령집이나 이런 데 구체적으로 기재가 된 단어는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입주권이라는 건 분양권과 입주권은 어쨌든 구별을 해야 하니까 입주권 같은 경우에 이제 재개발이나 재건축의 정비 사업에서 이제 조합원님들이 현물 출자를 통해서 이제 사업을 진행을 하는 거잖아요. 조합원님들이 나중에 새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는 권리, 입주권 앞에 조합원이 생략됐다는 거죠. 입주권의 장점 먼저 알려주세요. 이 조합원님들께서 조합원 동호수 추첨을 먼저 다 끝내고 나머지 자녀분으로 일반 분양을 하기 때문에 좋은 동 호수를 배정받으실 수 있습니다. 먼저 선정하시는. 두 번째로는 이제 발코니 확장. 무상 조합원님들한테 제공되는 옵션들의 혜택들이 생각보다 많거든요. 많아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또 광명뉴타운 조합원 무상 옵션에 대한 이야기도 한번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그래서 무상 제공 옵션 혜택이 있다는 거. 세 번째 같은 경우에는 청약 당첨보다도 훨씬 더 사실은 취득하기가 쉽죠. 돈만 있으면 살 수 있는 거죠. 내가 가용자금만 있다 그러면 그 가용자금 안에서 구역별로 취득을 하실 수 있다는 거. 청약이라는 건 내가 넣었다가 당첨이 돼야지 그 분양권을 얻을 수 있는 건데 입주권은 돈만 있으면 살 수 있는 취득하기는 쉽다는 거고요. 네 번째로 그리고 이제 분양가보다 사실은 이 거래 가격이 좀 저렴하죠. 왜 그럴까라고 생각하실 텐데요. 아무래도 조합원님들의 부동산을 현물 출자를 해서 사업을 진행하기 때문에 일반 분양가보다는 조합원님들의 조합원 분양가가 훨씬 낮습니다. 그걸 기준으로 해서 또 거래가 진행이 되는 거기 때문에 어찌 보면 지금 시장에서는 일반 분양가보다는 조합원 분양가가 낮아서 조합원 매물이 훨씬 더 저렴할 수 있다는 거죠. 단점은 또 뭐가 있을까요? 정비 사업 같은 경우에는 사업의 진행 속도에 따라서 프리미엄의 높고 낮음도 달라지겠지만 이제 사업이 지연되거나 중단될 수 있다는 리스크는 꼭 안고 있는 거죠. 항상 두 번째로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돈만 있으면 살 수 있지만 초기 자금 부담이 크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광명뉴타운 안에서 이제 5구 타입, 8사 타입에 적정한 초기 투자 금액이 있습니다. 그 정도는 확보를 하셔야 광명뉴타운 안에 들어오실 수 있으시니까 그런 단점도 사실은 있다는 거죠. 분양권이라면 처음에 계약금 10%만 내고 중도금 대출로 계속 연결하다가 나중에 이제 잔금 이제 치르는 그런 게 가능한데 몇 년 동안 이거는 입주권은 처음에 적어도 뭐 4억, 5억 이상의 돈이 있어야 바로 진입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초기에 자금 부담이 크다는 거. 세 번째로는 사업에 따라서 물론 광명뉴타운 같은 경우에 구역별로 이슈가 분명히 따르긴 하겠지만 추가 분담금이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요새 같은 경우에는 건축비가 인상이 되고 인건비가 인상이 되기 때문에 분명히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이라서 그런 추가 분담금에 대한 리스크도 조합원 입주권 같은 경우에 생길 수 있다는 거죠. 지금 만약에 일반 분양이 다 끝나고 거의 건축이 많이 된 그런 구역이라면 좀 위험이 덜한
그렇죠. 하는데 네네. 아직 건축이 시작 안 된 그런 구역이라면 조금 더 위험 부담이 있을 수 있다. 투자의 성향에 따라서 구역별로 봐가면서 투자 계획을 세우시면 될 것 같아요. 안전한 건 아무래도 좀 비쌀 거고 그쵸. 조금 네. 더 위험이 있으면 조금 더 쌀 거고 네네. 우리가 매매 대금 생각해도 좀 복잡한데 네. 분양권의 매매 대금 어떻게 구성이 될까? 분양권은 기본적으로 공급계약서를 작성하죠. 네. 그래서 일반 분양가가 정해질 거고 그 일반 분양가에서 프리미엄이 더해질 겁니다. 일반 분양은 특히 더 추가 옵션 부분이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네. 발코니 확장 비용이라든가 에어컨 그 외에 옵션 비용이 추가되기 때문에 네. 분양가 플러스 프리미엄 플러스 옵션가를 더한 금액이 바로 분양권 매매 대금이 되는 거죠. 입주권은 또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될까요? 입주권은 기존의 조합원님들이 감정평가 받았던 금액의 비례율을 곱한 조합원 권리가액이 정해질 거고요. 네. 그 권리가액을 기준으로 해서 공급계약서를 작성합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프리미엄에 대한 플러스 조합원님들 중에서도 기본 조합원님들 무상 옵션이 있겠지만 추가적으로 업그레이드 돼서 옵션을 선택하신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의 옵션가액까지 더한 조합원 권리가액 플러스 프리미엄 플러스 옵션가액이 입주권 매매 대금이 되는 거죠. 입주권 용어가 나오기 시작하면 어려운 느낌이 네, 들어요. 네. 그래서 권리가액이 뭔지 네. 입주권 용어를 한번 네.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정비사업 안에는 여러 가지의 용어들이 있는데요. 일단 감정가액이라는 게 있거든요. 이 감정가액은 기존의 조합원님들이 가지고 있었던 헌집의 가격입니다. 물론 감정평가를 받아서 받은 금액이지만요. 기존의 부동산의 감정평가액을 감정가액이라고 하는 거고요. 이 비례율이라는 거는 해당 조합의 사업성을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100%라는 걸 기준으로 해서 100% 밑으로 떨어지면 사업이 조금 안 좋은 거고 100% 이상이라면 사업이 좋다라고 판단을 하는 건데 감정가액의 비례율을 곱한 금액이 바로 권리가액이 되는 거죠. 구역이 여러 구역인데 그중에서 비례율이 높은 구역이 아무래도 조금 더 그렇기 때문에 그 권리가액이 바로 원래 헌집의 가격에서 조금 더 플러스된 금액이 바로 권리가액이 되는 거고 그 권리가액을 기준으로 해서 공급계약서를 작성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조합원들도 추가로 또 돈을 내야 되잖아. 분양가가 그쵸. 나오잖아요. 내가 만약에 5구 타입을 신청했다 하면 내가 원래 내 집 가격 말고도 추가로 내야 될 돈이 생기는 거죠. 네. 그러니까 5구 타입을 얼마에 분양받는가 하는 것이 조합원 분양가가 되겠고. 그렇죠. 내 헌집을 사업에 이제 내고 그러니까 새 집의 가격이 바로 조합원 분양가라고 분양가가- 생각하시면 되죠. 내가 원래 내놓은 헌집과 이 새 집가의 차액이 조합원 분담금이 되겠죠. 헌집 줄게 새 집 다오. 차액은 그쵸? 이만큼 주겠다. 네. 분양가에서 내 권리가액을 뺀 금액이 내가 분담하는 조합원 분담금이 되겠습니다. 네네. 지금 현재 우리가 매매가액이라고 부르는 것은 권리가액 플러스 프리미엄이 되겠습니다. 네, 그걸 기준으로 해서 토지일 경우에는 토지 취득세를 내시는 거고 11구역이나 12구역처럼 아직 멸실이 안 될 경우에는 주택 취득세율을 내시는 건데요. 세금에 대한 거는 나중에 대표님께서 한 번 더 말씀드리기로 영상을 하고 매매가액 얼마다 입주권 할 때는 이 금액이 되는 거고요. 내가 지금 돈을 다 내진 않지만 총 매매 금액이 있잖아요. 만약에 5구 타입을 산다면 총 매수가는 조합원 분양가에서 프리미엄을 더한 금액 예, 원래 새 집의 가격인 조합원 분양가에 내가 기존에 조합원한테 주고 산 프리미엄 그게 플러스 되고 총 매수가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5구 타입을 하나 살 때 총 들어가는 금액이 이 총 매수가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또 초기 투자금, 뭐 실투자금 이런 말씀을 들으셨잖아요. 네네네. 이게 이제 조금 복잡해서 더 이제 머리가 복잡한데. 그렇죠. 입주권을 하시는 분들이 우리가 기존에 아파트를 사고 팔면 비어 있는 거는 그냥 매매가를 다 주고 사면 되는 거고 보증금이 들어가 있는 경우에는 보증금을 빼고 주면 되는 거라고 그렇죠. 생각하시는데 입주권 같은 경우에는 그 절차가 조금 더 복잡합니다.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권리가액 플러스 프리미엄 여기에 기존의 조합원님들께서 헌집인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해서 이주비 대출을 받으셨습니다. 이주비 대출은 이사를 갈 때 조금 더 그 돈으로 좋은 곳으로 가라. 완공이 될 때까지 보험을 받아서 가라. 라는 뜻으로 이주비가 나가는 거고 또 구역마다 약간의 이사비가 또 나가죠. 이주비랑 이사비 같은 경우에 나중에 입주할 때 조합에 다시 반환을 보통 하는 거기 때문에 매매를 진행할 때는 이미 기존의 조합원님께서 이주비 대출과 이사비를 받으셨으니까 잔금에서 그 부분을 제외해야겠죠. 매매 금액에서. 매수인이 갚아야 되기 때문에 이제 매도인의 이 대출금을 빼주는 거고요. 네. 구역별로 조금씩 틀리지만 공급계약서를 작성한 구역 같은 경우에는 추가 분담금에 대한 일정이 잡혔습니다. 그러면 보통 공급계약서를 작성할 때 계약금 10%를 내고요. 그리고 보통은 중도금 대출을 받죠. 그런데 이자에 대한 부분이 부담스러우신 분들은 일부러 중도금 대출을 안 받으신 분들도 있을 거고 또 못 받으신 분들도 있으실 거고 중도금 대출을 받으시면 승계를 해주지만 매수인한테 그렇지 않다 그러면 그 분담금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자기가 납부를 하셨기 때문에 예. 이 부분이 플러스 돼야 되는 거죠. 이주비 이사비 대출을 받은 것은 내가 나중에 갚아야 되니까 여기서 빼는 거고, 그렇죠. 내가 내야 될 조합원 분담금 중에서 매도인이 미리 낸 자기 납부금이 있으니까 그렇죠. 그건 제가 먼저 드리는 거죠. 그렇죠. 예, 예. 예. 이렇게 해서 매매가액에서 요걸 빼고 요걸 더하는 것이 초기 투자금이 되겠습니다. 네. 실제로 우리한테 필요한 돈, 내가 지금 오버타입을 하나 사자면 실투자금 이만큼 필요합니다 하는 것이 바로 이 금액입니다. 실제로 계산 한번 해볼까요? 매매대금 이건 계산 예시입니다. 지금 매물이 이렇게 나왔다는 건 아니니까 그걸 참조하시고요. 권리가액이 2억으로 정해졌어요. 그리고 조합원 분양가가 5억. 네. 아까 조합원 분양가는 바로 새 아파트의 가격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은 내 헌집의 가격인 권리가액에 조합원 분양가를 빼면 네. 추가 분담금이 나오게 됩니다. 네, 3억이 지금. 되는 거죠. 그거와는 별도로 시장에서 거래되고 있는 프리미엄이 4억에 형성이 됐다는 거죠. 거기에 이사비와 이주비 대출이 약 한 1억 정도 됐다고 가정하고, 왜냐면 아까 전에 조합원 분양가 새 아파트 가격이 5억이고 권리가액이 2억이니까 추가 분담금 3억이잖아요. 그러면 그 3억에서 이제 계약금 10%를 했다를 가정한다 그러면 10% 3천만 원은 조합원님이 잔압을 하신 거죠. 그렇게 된다 그러면 지금 총 매수가는 9억 원이 됩니다. 조합원 분양가 더하기 프리미엄, 총 매매가는 그렇고 현재 매매가는 6억이 되는 거예요. 권리가액 2억 원 더하기 프리미엄 4억 원에서 그러면 거기에서 매매가 6억에서 이사비와 이주비 대출을 1억을 받았다고 했으니 그거는 제외시키고 거기에 조합원님께서 자기 잔압으로 3천만 원을 플러스를 하셨으니까 그거를 더하면 6억에서 1억 빼고 그렇죠. 3천만 원 더하면 네. 5억 3천만 원. 그렇죠. 네. 매매 절차도 조금 복잡하더라고요. 많이 복잡하죠. 네. 우리가 입주권을 매매를 진행하게 되면 네. 매매 금액을 기준으로 해서 계약금, 중도금, 중도금, 잔금을 치르게 되겠죠. 그 사이에 부동산을 통해서 거래를 하시게 되면 실거래 신고가 들어갑니다. 보통 네. 한 달 안에. 잔금 때 법무사님 입회하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게 되죠. 소유권 이전 등기가 딱 끝나면 다 끝나는 게 아니에요. 소유권 이전 등기가 돼서 매도인의 명의에서 매수인 명의로 예. 변동이 돼서 등기부 등본상에 기재가 되면 조합 사무실 가셔서 명의 변경을 하시게 되는 거죠. 조합원이 이렇게 변경이 됐다는 걸 조합 사무실에 알리는 그런 절차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면 끝나느냐? 그렇지 않아요. 왜냐면 이주비 대출을 안 받으셨다면, 그리고 이사비 대출을 안 받으셨다면 상관이 없지만 보통 대부분이 이주비 대출을 받으셨거든요. 이주비 대출을 받은 은행에 가서 매도인이랑 매수인이랑 승계를 하는 거죠. 그 절차가 딱 있기 때문에 시간이 걸립니다. 제일 중요한 마지막 단계가 있죠. 은행 승계까지 다 끝마치면 각 구역마다 건설사가 있어요. 건설사에 가서 공급계약서 명의 변경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11구역이나 12구역 같은 경우에는 아직 공급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셨으니까 건설사를 가는 일은 없지만 이런 절차를 통해서 입주권 매매 절차가 진행된다는 거. 복잡하고 시간이 조금 걸리지만 그렇죠. 부동산들이 알아서 또 그럼요. 차근차근 진행해드립니다. 네. 분양권 이거보다 조금 간단할까요? 분양권은 아무래도 조합 사무실을 가는 일은 없지 않을까요? 소유권 이전 등기가 아까 입주권 같으면 매도인의 주택이든 토지든 남아있기 때문에 소유권 그렇죠. 이전 등기가 되는 과정이 있는 건데 네. 분양권은 그냥 분양권 자체일 뿐이니까 그렇죠.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할 수가 없잖아요. 네, 중도금 대출을 받으셨을 테니까 네, 중도금 대출 준비하시고. 승계를 받고 건설사에 가서 명의 변경을 하시는 거죠. 복잡하긴 하지만 차근차근 저희가 알려드리는 순서대로 서류 준비해서 따라오시면 결국은 다 되게 돼 있습니다. 안전하게 끝까지 마무리를 해드립니다. 네. 분양권과 입주권의 기본 용어들, 네. 기본 개념들, 또 매매 절차, 매매 대금의 구성에 대해서 차례차례 한번 설명을 해드렸어요. 최대한 쉽게 설명을 드리려고 했고요. 네. 그리고 많은 분들께서 이미 저희가 지금 설명해드린 걸 알고 계시겠지만 그래도 아직까지 재개발 투자나 이런 거에 관심은 해보시거나. 있지만 처음 해보시는 네. 분들은 잘 모르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가끔씩 재차 말씀드리는 거니까요. 영상 보시면서 또 궁금한 거 있으시면 광명 사거리역 10번 출구에 있는 광명 사거리역 키움부동산 잊지 마시고요. 문의 주시거나 방문 생각하고 계시면 미리 전화를 주세요. 다른 데로 가시지 마시고요. 세금도 조금 복잡하니까 다음번에 기회 있으면 다시 입주권의 세금에 대해서도 한번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광명사거리역 키움부동산 두 대표는 지금도 열심히 공부하면서 여러분들과 중계에 함께 하고 있습니다. 늘 관심 가져주시고요. 오늘도 광명사거리역 키움부동산 조영수 김혜주였습니다. 감사합니다.